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사 할 시간이죠. 종교개혁사 중에서도 오늘은 4장, 왕이 교회를 손보려 하다 파트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왕이 교회를 손보려 하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제목에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그 내용은 국가가 혹은 왕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견이나 어떤 강압적인 프레셔를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우리가 정교 분리에 대한 개념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서로 다른 스타일의 종교개혁으로 격차를 보이던 두 나라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나라는 이 그레이트 브리튼의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남쪽의 잉글랜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 기준으로 서쪽에 보면 아일랜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어떤 사건이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실 통합 사건이다. 이 왕실 통합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그 원인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무자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잉글랜드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엮여서 스코틀랜드와 왕실을 합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왕실 통합과 종교개혁이 무슨 상관이냐? 자고로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힘의 균형에. 그러니까 교회도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도 교회의 영향 혹은 종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지금 그 얘기고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왕권이 교권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문장에서 우리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권이 교권보다 강하면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왕이 교회에게 어떤 프레셔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왕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라는 접두어죠.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 에크 칼레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 뭐 밖에서 뭐 부름을 받다, 뭐 밖에 통치를 받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가 물론 요 단어 한 자체로도 어떤 그런 회중이나 모임이나 이런 개념도 되지만 합성을 하자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의 본문은 물론 로마서 14장인가요? 13장인가? 그런 국가의 어떤 그런 권위나 이런 쪽에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기독교인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가끔 이 세속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까지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번 현 정권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현 정권 같은 경우도 현 정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 사상, 기조 이런 걸로 비춰볼 때 반드시 교회와 앞으로 마찰을 많이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교분리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교회 혹은 종교는 정치를 참여하거나 관여하거나 뭐 어떤 권고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의 이 정교분리라는 단어는 혹은 이 개념은 오히려 정치가 교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게 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 정권도 아는지 모르는지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알면서도 써먹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한테 굉장히 점점 더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죠. 아무튼 왕권이 교권보다 강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고요.
반대로 스코틀랜드의 왕권은 미미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구도가 깨졌다. 연약했던 스코틀랜드 국왕이 스코틀랜드 입장에선 제임스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6세고요.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임스 1세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선 제임스 6세, 그리고 잉글랜드에선 제임스 1세로 불리는 그 왕실이 왕실로 통합이 된 거죠. 연약했던 스코틀랜드 국왕이 잉글랜드의 왕실을 차지하게 되면서 막강한 파워를 획득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사용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선 여기 지금 문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회를 향하여 이 제임스 1세가 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막강한 힘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자, 오늘 공부할 키워드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실 통합이고요. 두 번째 킹 제임스.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허락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흠정역이라는 그 번역본 있지 않습니까? 뭐 이 KJV 이 KJV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상당한이 아니라 완전한 오해입니다. 어떻게 번역된 성경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문이, 원래의 성경이 완전하다는 이야기고요. 번역되면서 인문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번역은 반역이라고, 번역되면서 약간씩,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원래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기도 한다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킹 제임스 유일주의, 킹 제임스라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고풍스럽고 정확한 그 어휘를 구사하는, 물론 고어죠. 사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그 성경인 거는 분명합니다. KJV,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은 NIV,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ESV라고 있죠. 이 세 가지 번역 성경은 제가 늘 추천을 하지만 이 KJV는 오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렇고요. 햄프턴 총회, 그 다음에 펄스 5개조, 유흥 장려 정책, 찰스 1세, 카디스 습격 사건, 그리고 라 로셸 습격 사건,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파냐랑 이 프랑스를 습격을 한 거죠. 이거는 물론 제임스가 습격한 건 아니고 찰스 1세가 습격을 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요. 다음 도표는 그 시절 영국의 왕들이다. 영국의 왕들이다. 각각의 통치 기간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현을 했다. 자, 물론 튜더 왕조랑 그 스튜어드 왕조를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선 잉글랜드의 그 튜더 왕조부터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다 배웠지만요. 헨리 8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형수와 그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후에 시녀들과 바람이 났고요. 그런 다음에 에스파냐와 그 로마 교황청과 껄끄러워졌고, 그 이후에 수장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교회의 머리다. 이제 이런 액트 오브 슈프리머시, 수장령을 내려가지고 이 교황청과 단절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교황청에 상소를 할 수 있는 그 상소 제기를 금지시키는 상소 금지법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헨리 8세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그 에드워드 세이모어의 섭정 아래에서 종교개혁을 잘 순탄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뒤에서 굉장히 도왔던 왕입니다. 다만 병약해서 일찍 죽었다라는 함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블러디 메리, 이름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번역하면 피의 메리예요. 피투성이 메리.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아버지 헨리 8세에 의해서 어머니인 캐서린과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던 사람이죠. 물론 어머니와 블러디 메리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 신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에 우호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의도에 의해서 헨리 8세 때 종교개혁이 어떤 면에서 좀 순탄하게 진행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당히 오해하고 미워했던 이 메리의 경우에는 이 튜더 왕조의 메리입니다. 스튜어드 왕조의 메리가 아니고 튜더 왕조의 메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버지도 밉고요. 이 개신교도들, 신교도들도 당연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단 단속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무려 약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그리고 한 800여 명 정도가 망명을 떠나게 되는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때 크랜머, 라티머, 리들리, 카버데일, 후퍼 등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자한 상태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와 합칠 수밖에 없었다. 이 메리 튜더의 배다른 동생이기도 했으면서 에드워드 6세와 또 배다른 누나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녀는 절대 왕정을 추구했고 에스파냐나 프랑스의 아직 그때 뭐 에스파냐와 프랑스가 완벽한 절대 왕정이다 할 수는 없지만 유럽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죠. 트렌드였죠. 트렌드. 그 트렌드를 따라서 절대 왕정을 추구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헨리 8세가 꽤 오랫동안 통치했다. 에드워드 6세와 메리 튜더의 짧은 통치 기간이 이어지고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오래 통치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서 후계자가 없었다. 대영 제국을 출발시킨 화려했던 튜더 왕조가 거기서 끝난다. 자, 그 다음에요. 에드워드 6세와 블러디 메리는 병으로 금세 죽었기 때문에 통치 기간이 짧았다. 당연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블러디 메리가 일찍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서 제임스 6세에게 왕위를 물려준 덕분에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 입장이고요. 제임스 1세가 되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양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왕실 통합 사건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스코틀랜드에서는 앞에 1세, 2세 제임스라는 사람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6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임스 1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111페이지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입장을 짧게 한번 살펴보죠. 헨리 8세의 조카이면서 이 마음이 되게 투명했다라고 해서 이제 별명이 투명왕이라고 불렸던 제임스 5세가 있고요. 그렇죠? 제임스 5세. 자, 그 다음에 메리 스튜어트가 있고요. 요 사람을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메리 스튜어트는 튜더 왕조가 아니라 스튜어드 왕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메리 스튜어트와 헨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제임스 5세가 사망하고 메리 스튜어트가 왕이 되지만 너무 어렸던 탓에 힘이 없다. 대부분의 기간을 섭정이 다스리다가 결국 귀족들에 의해서 폐위되었다. 자, 헨리 8세의 딸 메리와 스코틀랜드의 메리는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종종 헷갈리는데 잉글랜드의 메리를 메리 튜더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메리 스튜어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왕조 이름을 사람 이름 뒤에 붙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6세도 어려서 왕이 되어 섭정이 다스리긴 했지만 앞부분에 다 공부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점차 직접 통치에 나서게 된다. 통합왕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도 앞에 설명을 했고요. 112페이지입니다. 위부터 볼까요?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피에 메리, 엘리자베스 1세. 앞에서 다 봤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그 잉글랜드의 입장입니다. 그 밑에요. 투명왕 제임스 5세, 그 다음에 메리 스튜어트, 그 다음에 제임스 6세, 이 부분은 스코틀랜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잉글랜드, 아래 스코틀랜드인데 요 두 왕실이 통합하게 되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임스 6세 겸 1세가 두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이제 그
개념이고요. 자,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된 왕. 위쪽 스코틀랜드 그림을 보면 제임스 5세, 제임스 6세 이런 말이 보인다. 쉽게 설명하면 그 나라에서 제임스라는 사람이 몇 번째 왕이 됐냐 이제 그건데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네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6번째, 잉글랜드에선 첫 번째.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113페이지입니다. 자, 제임스 6세 겸 1세. 한번 볼게요. 1603년에 드디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왕관을 물려받아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둘 다 통치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6세 겸 1세가 되었다. 이름은 좀 우습지만 어쨌거나 그는 행운의 사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왜 그러냐? 튜더 왕조가 그토록 애써 기틀을 닦아놓은 대영 제국의 왕실을 그냥 공짜로 홀랑 차지하게 된 행운의 사나이라는 거죠. 그것도 가난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임스 6세 겸 1세가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된 것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못 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제임스 6세, 제임스 1세 이 제임스 왕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청교도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청교도들과 이 개신교도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뭐 협조한다거나 아니면 도와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면요. 제임스 6세 겸 1세가 통치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찰스 1세로 넘어가고, 이 올리버 크롬웰, 이때 이제 청교도 그 혁명이랄까, 전쟁이랄까, 이제 이런 게 벌어지면서, 올리버 크롬웰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 114페이지입니다. 그럼 스코틀랜드는 어쩌고요? 스코틀랜드 어떻게 하냐? 자,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제도 때문에 제임스 6세 겸 제임스 1세는 이름처럼 복잡한 통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추밀원을 두는 거죠. 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의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법에 따라 통치하는데 그래서 제임스는 런던과 에딘버러, 런던은 잉글랜드의 수도고요.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죠. 그곳에 각각 자신의 권위를 대리하는 프라이빗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추밀원을 둬서 추밀원 왼쪽에 나오죠. 정치, 행정, 사법 등에 관한 일을 긴밀하게 자문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추밀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두 나라의 수도에 추밀원을 두어서 두 나라를 동시에 통치했다. 제임스는 잉글랜드의 왕관을 받으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떠나서 런던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캐피탈이었죠. 자, 다음 단락이요.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스코틀랜드는 당시에만 해도 유럽의 후진국이었다. 추웠고 가난했고 늘 우중충한 날씨에 물론 잉글랜드도 그렇긴 하죠. 허구한 날 비는 내리고 뭐 잉글랜드도 뭐 상당히 뭐 비슷하긴 하지만 스코틀랜드가 훨씬 더 춥긴 하겠죠. 근데 잉글랜드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훨씬 더 따뜻했고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게르만이나 로마나 앵글족이나 섹슨족이나 이 사람들도 다 이 잉글랜드의 그런 기후나 환경 같은 것들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크고 화려한 궁전에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1세가 다져놓은 왕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사나이였다. 거의 엘리자베스 1세는 대영제국의 초석을 닦아둔 왕으로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 바로 다음 왕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로 취임을 한 거겠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후 엘리자베스 때입니다. 1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왕실 금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신대륙에는 버지니아 식민지가 한창 개척되고 있었으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아시아 쪽에도 세력을 뻗기 시작하던 화려한 잉글랜드였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그리고 뉴잉글랜드에도 그리고 아시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그 마술을 뻗쳐 나가고 있는 잉글랜드였다라는 거죠.
스코틀랜드 왕관 하나만 쥐고 있던 제임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멋진 환경이었다. 그걸 공짜로 얻은 것이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글랜드의 매력에 빠져버린 제임스 1세. 그런데 교회를 내 마음대로. 자, 무엇보다 제임스를 짜릿하게 했던 것은 잉글랜드의 교회였다. 왜냐? 스코틀랜드랑 스트럭처 자체가 다르다 그랬죠? 잉글랜드에서는 왕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와서 보니까 실감을 했다. 액츠 오브 슈프리머시. 내가 교회의 머리다. 잉글랜드는 왕에게, 즉 제임스 자신에게 주교 임명권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나오나요? 아무튼 주교가 또 주교 아래에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주교나 목사 이 전체를 왕이 컨트롤했기 때문에, 매니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자, 헨리 8세의 시절, 종교개혁 이후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 시절을 거치면서 이 성공회 주교제도가 정착해 있던 나라다. 성공회. 신학은 어느 정도 개신교고요. 그 구조는 어느 정도 로마 카톨릭인 짬뽕이죠. 특히 엘리자베스 시절의 종교개혁자들을 꾹꾹 누르면서 부지런히 확보해 놓은 성공의 정치 시스템은 제임스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 성공의 정치 시스템을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자체는. 자, 그 다음에요. 왕이 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를 손아귀에 쥐고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회 머리, 수장령, 액츠 오브 슈프리머시. 제임스는 이불 속에서도 자다가도 깨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 내가 꿈꾸던 왕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요. 집도 좋지, 직장도 좋지, 교회도 좋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렇지만 제일 밑에 굵은 글씨를 보시면요, 이제 장로교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양쪽에서 서서히, 그런데 확실하게 박살나기 시작을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요. 116페이지. 제임스 6세 겸 1세 정체를 드러내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이 프레시지안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퓨리탄, 퓨어이탄,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 프레시지안은 뭐 깐깐한, 꼬장꼬장한,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엘리자베스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니들만 잘났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처음엔 이런 속도 모르고 제임스 6세가 철저한 장로파라고 생각을 했다. 왜요? 스코틀랜드에서 왔으니까.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우리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스코틀랜드 수준의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거니 여겼던 그들은 제임스의 즉위를 무척 반겼다. 존 낙스가 뭐라고 했다라고 했죠? 더 베스트 리폼드 커크. 우리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더 베스트 리폼드 처치다. 커크가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스코틀랜드의 왕이 왔으니 우리 잉글랜드 쪽에서도 우리 청교도들에게 이 왕이 이 종교개혁을 좀 더 급진적으로 단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요새 친구들 말로 뒤통수를 시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1603년 제임스가 런던으로 향하는 이삿짐을 사는 사이에 천인청원을 준비한다. 자, 천인청원 왼쪽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청교도 목회자들 수백 명이 자신들의 서명을 담아서 새 국왕이 된 제임스 1세에게 제출한 종교개혁 청원서다. 이게 이제 천인청원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햄프턴 궁전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청원서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거절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요. 폐하. 잉글랜드 교회는 지금 개판입니다. 저희 왕으로 오시면 부디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수준으로 제대로 한번 개혁해 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하죠. 그럼 제임스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다시피 제임스는 장로교회에 치를 떠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책 99페이지에서 그 루스벤 습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99페이지에 가면 이 장로교도들이 제임스 6세의 자존심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건은 무려 국왕 납치 사건이고 왕이 사냥 중에 장로파 귀족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10개월 정도를 외딴성에 갇혀 지내면서 장로교의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고 강요당한 사건이 루스벤 습격 사건이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남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장로교도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로마 카톨릭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킹 제임스는. 자, 그럼 그에게 청교도들의 상소는 달가울 리가 없었다. 그는 잉글랜드 분위기부터 파악부터 마치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미룬다. 그래서 첫째 날은 조용히 넘어가지만 둘째 날 일이 터지는데 둘째 날 이런 선언을 해버립니다. 장로교 제도와 군주제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혹은 잘 안 어울리는 한 쌍이다. 이제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자, 제임스가 소리를 쳤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장로교회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유약하게 자라왔던 제임스는 이제 강력한 제임스가 되어 단호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게 이제 98, 99페이지에 이 책 보면 잘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한다. No bishop, no king. 이렇게. 이 말은 뭐냐? 주교가 없으면 국왕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강력한 선포입니다. 장로제도의 핵심은 교회에서 주교를 제거하고 사제가 아닌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스릴 직분자 두 직분을 뽑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로와 집사입니다. 물론 이 장로에서 그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세 직분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도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그 다음에 집사.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장로는 교회의 치리와 섬김 이런 걸 이제 그 주로 담당을 하고요. 이 집사는 재정이나 구제 같은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두 직분 나누기에 따라서 두 직분, 집사와 장로 두 직분, 혹은 또 나누기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 집사, 요 세 직분은,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요거는 임직을 받으면 내가 무슨 무슨 짓을 해도 그, 직무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항존직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라는 의미로서의 항존직이에요. 왜냐면 항존직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거든요.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상관이 없다. 나 항존직 아니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의미로서의 항존직, 장로와 집사 체제입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주교를 없앤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없다. 주교제를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이다. 총회 석상에 있던 청교도들은 예상치 못한 왕의 강경 발언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자, 그렇지만 왕도 이런 말을 해놓고 좀 미안하니까, 물론 저자의 해석이죠. 세 번째 회의 때 그대들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는 들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통과된 것이 바로 성경책 발간 사업인데, 그 유명한 KJV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런 썰렁한 분위기에서 나온 선심성 국책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이 시퍼런 서술에 청교도들은 일단 주춤하게 되고요. 자신감을 한껏 얻은 제임스는 깨알같이 복수를 하는데, 루스벤 습격 사건 같은 아주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런 그 사건들로부터 이제는 깨알같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장로교를 완성한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앤드류 멜빌, 두 왕국 이론, 투 킹덤 테오리를 재창한 두 왕국 이론의 이 앤드류 멜빌을 런던의 그 성의 옥상에다 제일 꼭대기에다 가둬버리죠. 런던 탑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종교 정책을 자기 스타일대로 추진을 하고요.
어, 엘리자베스 1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인물이 싸워주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도 죽어버리고 없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종교개혁이 좀 후퇴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존 낙스가 거의 초석을 놓다시피 했고요. 앤드류 멜빌이 거의 완성을 하다시피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요.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길을 죽인 제임스 1세는 그 눈을 스코틀랜드로 돌렸다. 자신이 친히 임명한 주교들을 파송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다스리게 했고 그들을 이용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을 슬금슬금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15년 뒤에 스코틀랜드를 다시 방문해서 장로교회 제도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사제가 아닌 목사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 목사를 또 주교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요. 주교가 있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제도로서. 그리고 왕은 당연히 주교도 목사가 모두 다스릴 수 있도록 했고요.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훗날 펄스라는 곳에서 총회 어셈블리를 열고 어셈블하고 로마 카톨릭 시절을 연상시키는 5가지 예배 원칙을 강압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펄스 총회에서 만들어진 그 펄스 5개의 조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성례는 무릎을 꿇고 받아라. 그러니까 사제들 앞에서 성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아라.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압적으로 시킨 거고요. 자, 두 번째. 병자에게 사적으로 성례를 집행해라. 사적으로가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세 번째. 필요시 사적으로 세례도 허용하라. 뭐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목사들이 대단해서 혹은 영빨이 있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이 성례를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2성례입니다만은 세례와 성찬인 2성례인데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신학도 하고 어떤 그런 교회에서 그 안수받고 어포인트먼트 그러니까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목사가 대단해서 세례와 성찬의 2성례를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자, 네 번째요. 세례받은 아이들은 주교의 견신례와 축복을 받으라. 이 견신례가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증하는 예식이죠. 확증하는 예식. 그럼 뭘 확증하냐? 믿음이 단단해짐을 확증하는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오순절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세컨 블레싱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견신례와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는 어떤 그런 예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후퇴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승천절 등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근데 또 여기 이제 짧게 나오긴 했지만 사순절 같은 거 있잖아요. 사순절 같은 거. 한국교회도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죠. 사실은 그렇지만 원래 의미의 개혁교회는 성탄절이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승천절이라든지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막 그 애들 안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데 굳이 12월 24일 날 불러다가 그 누구 보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그 행사하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원래 개혁파 교회는.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사순절 같은 거 끔찍하게 여겼고요. 개혁파는 원래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이 5가지는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로 교회를 되돌리려는 것인데, 디폼드 되는 거죠. 리폼에서 디폼 되는 거죠. 후퇴하는 겁니다. 디스토리 되는 거죠. 특히 주교와 사제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들에게 힘이 실리도록 했다. 후퇴하는 거고요. 물론 스코틀랜드 교회는 훗날 이 결정을 크게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이 결정들을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그 배경이 펄스 5개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로마교적인 성례와 의식들을 모두 없앤다. 주교 제도를 폐지한다. 따라서 주교에 의한 안수도 당연히 폐지하고요. 사적인 성례나 세례도 폐지한다. 이는 오직 공적 집회를 위한 것이다. 절기나 축제도 완전히 폐지한다. 이게 사실은 개혁교회의 입장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쨌든 개혁교회가 이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거의 국교 수준의 그 지위를 부여받잖아요. 지금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교냐 국교가 아니냐 이제 여러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밌는 사실, 로마 카톨릭의 제임스 암살 시도, 아까 그 루스벤 습격 사건을 통해서 이 장로교도들이 이 제임스 왕을 납치해서 감금한 다음에 장로교식으로 종교를 개혁하라는 압박을 받은 사건도 있었지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제임스 왕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제임스 왕은 장로교회도 싫어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더 싫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도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가이 포크스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 가이 포크스 나이츠라고 부르는 불꽃놀이를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도 했고요. 자, 120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또 이런 유흥 장려 정책 같은 것들을 쓰는 거죠. 제임스 1세의 종교 정책은 이런 스타일이었다. 북 오브 스포츠라고 해서 이름부터 요상합니다만은 직역하면 스포츠 관련 법령, 즉 유흥과 오락에 관한 국가 정책을 뜻한다. 물론 그 전에 제임스 1세도 이것과 비슷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주일에 그냥 놀아라, 교회 가지 말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장려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이런 법을 다 만드냐 싶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법이다. 뭐가요? 북 오브 스포츠가요. 주일에 경건하게만 지내지 말고 춤도 좀 추고 게임도 좀 하고 스포츠도 좀 즐겨라, 이제 이런 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종의 이것은 복지 정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청교도 말살 정책이다. 제임스의 속셈은 청교도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루터에 의하면 악으로 자꾸 기우는 성향, 게으름, 악,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 입장에서, 국가 차원에서 유흥 장려 정책 같은 것들을 쓰면 사람들의 멘탈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마비시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다스리기 쉽게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정신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보면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옆엔 사진도 있고요. Keeping Sunday, 이렇게 According to King James Book of Spor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습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면 술병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말도 타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다른 동물들도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곰 놀리기라는 게임도 있었는데, 곰 놀리기가 뭐냐? 미친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줄에 보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곰을 묶어놓고 쇠 꼬챙이로 찔러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 인간들은 악마죠,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사냥개와 죽도록 싸우게 하면서 내기를 하는 도박 등이 주일에 성행했던 것이다. 제임스가 주일에 즐기라며 권장했던 유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예를 들면 로마의 그런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재미를 채워 혼을 빼놓는 것과 같죠?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거냐, 아니면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3S 정책 같은 것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겠죠. 우미나 정책이죠. 여러 가지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또, 뇌를 또 절여놓으면,
뇌를 절여서 우미나 정책을 써서 국가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뒤에 잉글랜드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된다. 맞죠?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가 대제가 그 로마의 기독교를 거의 국교 수준의 지위로 부여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완벽하게 급전직하로 타락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무리의 청교도들은 이 나라에 더 이상의 희망을 두지 못하고 신대륙으로 떠나게 된다. 그게 이제 사실상 역사적으로 현실 속에서 사실 그게 미국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홀을 타고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화란을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메이 플라워홀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사연도 있었다. 자, 유흥 장려 정책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실 제임스가 처음 시도한 건 아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1세 얘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자, 강력한 탄압보다는 오히려 이런 포용 정책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긴장을 풀게 만들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핵심을 빼앗는 방식이다.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122페이지요. 킹 제임스와 의회의 관계. 제임스의 말년의 상황은 좀 나았을까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던 제임스는 이게 지금 교회 입장에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제임스 왕에 대해서 이 세속 역사에서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요, 제임스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노골적으로 왕권 신수설, 나의 이 왕권은 신이 내린 것이다를 강조했는데, 잉글랜드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나라다. 그렇죠. 사실은 한참 전에 이미 존 왕 시절에 벌써 마그나 카르타, 이걸 이제 우리가 대헌장이라고도 부르죠. 대헌장 왼쪽에 나옵니다. 마그나 카르타. 여기부터 보고 지나갈까요? 잉글랜드의 존 왕이 국정 운영을 하며 실패를 거듭하자 귀족들이 반기를 들게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문서에 왕의 서명을 받아 왕권에 제한을 두기 시작을 했다. 유명한 로빈훗 이야기에서 로빈훗이 맞서 싸웠던 왕은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했던 욕심 많고 무능한 존 왕을 모델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경에 존 왕과 귀족들이 체결한 헌장, 대헌장이죠. 그래서 왕권 제한, 리밋, 법치주의 원칙을 성문화해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문서가 바로 이 대헌장이죠. 입헌주의 제정 헌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회 혹은 국회가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간접 민주 정치로서 뭐 입법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반 사무도 감당하겠다 이제 뭐 이런 개념인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일본의 또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총리가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하면 거기는 의회 해산권이 있거든요. 의회를 해산할 것 같아요. 국회를. 다카이치 사나이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좀 보면 반드시 국회를 일본에서는 해산하는 초강수를 두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가 늙어가면서 자꾸만 의회의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니까 잉글랜드 의회는 그야말로 잉글랜드답게 대처를 한다.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안 주고 재정을 안 주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 혹은 자기 가족들의 영달을 챙기는 아주 사악한 집단으로 변모됐지 이게 무슨 국가의 그 미래를 생각한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거나 하는 그런 국회는 진즉에 끝나버렸습니다. 뭐 전에 있었냐 한다라고 하면 뭐 대답도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현재의 국회는 이 위정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한번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성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 정치인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지지해야지 국민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구조는 굉장히 잘못된 구조거든요. 그게 유권자란 뜻이거든요. 유권. 권리가 있다는 뜻인데, 물론 그걸 투표로, 자기의 그 권리를, 내세우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유권의 핵심이기도 한데, 뭐 여러 가지 지금 투표나 선거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냥 봐도. 그냥 봐도. 자, 하여튼 그게 굉장히 심각한 그 나라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치인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 우리를 지지하게끔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어떤 그런 국민으로서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지. 무슨 무지성으로 정치인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막 나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국 제임스는 왕실 물건을 다 내다 팔고 시종을 해고하고 심지어 매간 매직까지 한다. 그리고 사돈덕이라도 보려고 아들을 이 찰스 1세를 정략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지만 그 에스파냐에서는 거부합니다. 자, 그런 일까지 생기고요. 그러면서 그 말년에 쓸쓸하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화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제임스 왕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124페이지요. 제임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는 장로교파 신자들이었다. 물론 아까도 확인했지만 로마 카톨릭도 그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보기에 그들은 너무 극단적이었고요. 늘 불평, 늘 불만, 늘 분열시키는 자들로 보였다. 과격분자로 규정해서 핍박을 했다. 그러면 제임스는 나쁘기만 한 사람이냐? 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역사에서 우리가 절대선, 절대악,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이렇게 약간 양극단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 그릇된 시각입니다. 역사에는 절대악도, 절대선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24페이지, 아무튼 제임스는 좋은 통치자 역할을 했다라고 이 저자께서는 평가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장로파를 극단적인 좌파로 본 것은 제임스만이 아니었다. 여기 왜 좌파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장로교도들은 그 칼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다 보수주의자들이고 대부분이 다 우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견, 그러니까 이 저자의 정견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뭔가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가 좀 싶긴 합니다만은, 장로파를 극단적인 좌파로 본 것만은 제임스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파 사상을 과격하다라고 여겼다. 지금 현재는 사실 오히려 오남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는 극우잖아요. 근데 이제 극우라는 것은 폭력이라거나 민족주의라거나 인종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을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나 싶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 이제 그런 문제들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0번 양보해서 극우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는 극우다라는 딱지 붙이기는 그렇게 같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쓰셔야 돼요. 대부분이 이런 지금 극우라는 단어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 정치 렉시콘에 대해서 또 혹은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이 좀 더 큰 거죠. 자, 125페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냥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막 이 단어가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극주하고 극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남발을 하는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 125페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 한 줄이라도 배우면 그것을 곧장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적용하고 써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해서 교회가 더 빨리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은 그래서 늘 어렵다.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말과 글의 표현을 가다듬어야 하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의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톨레랑스라 그러죠. 그 관용의 정신.
자, 그래서 그 17세기 신학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수가 이야기한 뭐 이제 이게 뭐 그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요. 본질적인 것에선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선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선 사랑을, 이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선 일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선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선 사랑을. 이 부분이 사실은 톨레랑스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중간 정리해보면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왕이 2번씩이나 고작 1살 때 즉위를 하는 통에 귀족들이 상당 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황은 다행스럽게도 종교개혁자들과 코드가 맞아서 존 넉스가 예를 들면 그런 그 제네바에서 배운 그 종교개혁 원리와 사상 같은 것들을 스코틀랜드에 녹여내기가 되게 좋았던 것은 귀족들의 코퍼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로교의 정치 제도가 일찍부터 안착될 수 있었던 그 토양이 있었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왕들의 방해로 종교개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의 수준 차이를 보이는 상황, 이렇게 서로 다른 수준의 교회가 공존하던 형국을 한 방에 뒤바꾼 것은 엘리자베스 1세의 죽음에 따른 왕실통합. 그래서 무자한 상태, 미혼의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입장에서 제임스 1세가 되어 야 했던 1603년에 바로 그 사건, 왕실통합 사건. 그때부터 두 나라 모두 종교개혁의 흐름은 위축되었다. 킹 제임스는 본의 아니게 교회를 타락시켰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해한 가운데 기구한 인생의 주인공 찰스 1세를 만나봐야 되겠다. 찰스 1세는 통치 시작부터 엉망진창이었다. 자, 127페이지요. 찰스 1세는 누구냐? 킹 제임스의 아들이고요. 프랑스에서 자라서 프랑스의 멋에 취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자와 결혼까지 했는데 막상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프랑스라면 치를 떠는 잉글랜드 사람들. 그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지만 세상은 이미 그가 꿈꾸던 중세의 그 봉건제를 벌인 지 오래였다. 이 봉건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 토지를 매개로 그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퓨달리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틀렸다. 그렇게 봉건제를 시행하기는 상황이 아니다. 자, 찰스 1세는 프랑스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은 죄다 절대 왕정, 왕권 신수설 이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이미 국민들의 대표인 그 의회, 입헌군주제 사상이 슬슬 퍼져나갔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깨어있는 편에 속하는 글로벌 해상국가, 해상무역국가가 되어 있었다. 이 둘 사이가 과연 어울리냐? 봉건제나 절대 왕정이나 왕권 신수설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입장,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혹은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맞냐? 이제 이 문제죠. 벌써부터 걱정스러운 기운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역시나 즉위 순간부터 문제가 터진다. 몇 페이지 뒤에 그 내밀한 내막이 밝혀지는데 찰스 1세는 이상하리만큼 프랑스와의 외교에 집착을 했다. 모든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릎을 쓰고 앙리에트 마리와의 정략 결혼을 억지로 추진하게 된다. 젊은 남녀가 그것도 왕족끼리 결혼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프랑스가 에스파냐, 스페인입니다. 여기는 에스파냐가 국립국어원에 올라가 있는 에스파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좀 더 좋은 표현이라고 했죠. 스페인은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아무튼요, 에스파냐, 스페인과 프랑스는 로마 교황청의 프랑스가 에스파냐처럼 스페인처럼 대표적인 로마 카톨릭 국가라는 사실이었다. 에스파냐와 프랑스는 로마 교황청 헌금 순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강국이었다.
그런데 잉글랜드 국민들로서는 젊은 왕비가 새 왕을 뒤에서 살살 꼬셔서 친로마 카톨릭 정책을 펴도록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걱정은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1세가 이 극단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생각했던 일이 뭐냐? 사실 대부분의 무능한 왕 혹은 악한 왕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은 보통 전쟁이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전쟁을 제대로 했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당연히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해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죠? 그 사람도 집에서 생각하면 한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백성이기도 하고, 뭐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희노애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삶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데, 자기 한 사람 그 왕으로서 자기 한 사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그렇지만 무능하고 악한 왕들일수록 이 대부분 전쟁으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 요새 친구들 말로 뻘짓을 감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뻘짓이 그 카디스 습격 사건입니다. 자, 그는 128페이지요. 세 번째 줄. 그는 에스파냐의 서쪽 끝 카디스 항구를 습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도합한 10,000명 정도에 달하는 해군을 구성을 하죠. 자,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뭐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카디스는 에스파냐가 신대륙에 금을 퍼나르던 주력 항구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같은 데겠죠. 당시 에스파냐는 세계 최강대국, 이곳을 기습하는 작전은 성공하기만 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구군을 건 전쟁을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그냥 밑에 부분을 안 읽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재정도 없었고 전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어떤 그런 능력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쟁을 할 때는 군비나 여러 가지 그런 물자 이런 것들이, 군수물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전쟁할 만한 준비도 안 된 병사들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10,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어드는 어떤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129페이지입니다. 잉글랜드 국민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고요. 분노의 회살이 국왕에게로 향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작전 기획을 누가 했냐? 보급 책임자는 누구냐? 이 시점에서 정상적인 통치자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찰스 1세는 두 번째 무리수를 둡니다. 그게 어디냐? 이번에는 프랑스를 칩니다. 프랑스의 라로셸이라는 지역을 치게 되죠. 자,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서쪽 끝으로 멀리 떨어진 항구 도시 라로셸을 친다. 근데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 가슴 아픈 건 뭐냐? 이 라로셸은 위그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위그노는 개신교 혹은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자 했던 프랑스의 개혁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위그노. 자, 프랑스의 신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을 강력하게 신봉했던 프랑스 왕실의 탄압을 피해서 주로 산골 마을이나 외딴 해변에 정착했다. 라로셸 역시 그런 도시 중 하나인데,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는 수년 전에 사실상 개신교도였던 프랑스의 왕 앙리 4세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로 떼줬던 곳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앙리 4세가 그 내렸던 칙령이 낭트 칙령이잖아요.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30,000명이 넘는 위그노가 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살았다. 위그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혁파, 프랑스의 개혁파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위스에 제네바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라로셸이 있었다. 두 도시는 활발히 서신교환과 목회자 및 학생 교류로 종교개혁의 꿈을 키워갔다. 근데 그런 데를 친 거예요. 이 찰스 1세가. 이 무능한 왕이. 자, 아무튼 다음 단락이요. 앙리 4세가 죽고 뒤이어 왕이 된 루이 13세는 전혀 다른 인간이었다. 루이 13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고위 성직자 리슐리의 추기경은 앙리 4세의 약속 따위는 깡그리 무시했다. 지극히 정치적인 고위 성직자 리슐리의 추기경은 라로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루이 13세를 충동질했다. 그러면서 낭트 칙령에 의해서 보장되었던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침략해서 파괴를 했고요. 그 마지막 희생양이 바로 라로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더북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는데 그 후속작이 제가 들은 소문입니다. 소문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들은 소문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위그노드를 다룬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시해 주시기를. 자, 아무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상하리만큼 무리수를 남발했던 찰스 1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서 밝혀지는데 사실상 이 찰스 1세는 이 리슐리의 추기경과 밀약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항구 도시 라로셸을 육지 쪽에서는 완벽하게 포위했으나 바다 쪽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리슐리에는 찰스 1세의 해군으로 라로셸을 바다 쪽에서 공격해달라고 비밀리에 협상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이죠. 이 찰스 1세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대가가 바로 프랑스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윗 막대한 지참금과 함께. 물론 그 지참금은 카디스 침공 비용으로 대준 것이었고 리슐리에는 주도 면밀하게 에스파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잘 짠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페인까지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말 야비한 밀약이다. 근데 찰스 1세는 이제 몰리니까요. 발상의 전화를 하는데 이미 그 카디스 습격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군비나 이런 것들은 다 써버렸고요. 그 라로셸의 위그노를 공격해봤자가 이제 얻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개신교도들을 죽였다며 국내 여론은 얼마나 악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1세는 이것도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번엔 리슐리에를 배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라로셸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오히려 그곳 시민들을 배로 구해와야 되겠다. 그러면 개신교 국가인 잉글랜드에서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르겠지라고 기발한 생각을 한 건데 라로셸을 공격하는 척 해군 선단을 준비시킨 뒤 그 배로 위그노 3만 명을 구출해오는 17세기의 엑소더스. 그야말로 엄청난 작전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미 리슐레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리슐리에는 아예 바다 한가운데다 방파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덕분에 잉글랜드 함대는 아예 라로셸 여기 항구에 접근도 못 해보고 다급해진 마음에 가까운 해변에 병력을 상륙시켰으나 이것을 프랑스 저격병들이 효과적으로 막아낸다. 완벽한 작전 실패. 결국 찰스 1세는 국제 밀약까지 파괴하고 덤볐지만 보기 좋게 실패한 탓에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국제 망신을 당하는 처지가 돼버린다. 자, 이제 세 번째 뻘짓이에요. 이번에는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찰스 1세가. 그 당시는 의회 해산권이 있었거든요. 결국 또 허탕이었다. 찰스 1세는 즉위 후 계속해서 나라꼴을 급속도로 우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도 없었다. 의회는 일단 왕이 멋대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권리청원을 만들어서 왕의 서명을 받습니다.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말고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병력을 마음대로 모르지 말고 계엄령을 선포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구속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군법으로 국민을 처벌해서는 안 되고 군인을 강제로 민간인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하고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병력을 주둔시킬 경우 그 동네 사람들에게 비용을 물지 마라. 좋은 말로 그러나 단호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외워봤을 법한 찰스 1세가 권리청원에 서명하다라는 유명한 사건,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의회가 이듬해 왕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려고 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시켜버린다. 일본이 그 길을 갈 겁니다. 하지만 당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며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루어가던 잉글랜드를 의회 도움 없이 무능한 국왕이 혼자서 잘 다스릴 가능성은 0%였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132페이지요. 그럼 리슐리의 추기경은 왜 라로셸을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리였을까? 여기는 당연히 그 신교도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던 곳이었거든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이 리슐리의 추기경이. 그러니까 그 문제고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민하고 기민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유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자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그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번성과 함께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변 나바르 왕국이나 스위스, 잉글랜드 등 신교가 강세인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가 이어졌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목회자들이 라로셸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곳 출신들은 다른 도시의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도왔다. 1572년 총회에서는 라로셸 신앙고백서를 발표했고 장로들을 세워 교인들을 살필 만큼 수준 높은 종교개혁의 도시로 모습을 갖춰갔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네 번째 줄에 있었던 그 자유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 요것 때문에 요걸 이제 억압하고 싶었던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계속해서 논평을 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종교를 탄압하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유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건드리냐, 이제 이런 그 외국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그 온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자, 그 부분은요, 우리가 또 북쉐어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절대왕정 이전의 프랑스는 왕권이 강력하지 못했다. 1562년 위그노 전쟁을 겪으면서 귀족들 역시 구교와 신교로 나눠 지역마다 암살, 음모, 침략과 복수가 이어졌다. 신교 국가인 나바르 왕국 출신의 앙리 4세가 차기 왕위 계승자로서 마르그리트 공주와 결혼하던 날 신교도들을 증오하는 기즈 가문은 카트린 드 메디치의 암묵적인 허락으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모인 신교도들을 학살한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우리 48페이지 그림 나왔었어요. 여기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그림 중 일부. 참 인간 역사는. 이런 학살 뒤에는 신교도의 보호자이자 명망있던 귀족 콜로니 제독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도 했다. 훗날 앙리 4세는 자신의 신앙을 번복한 덕에 간신히 프랑스 왕이 되긴 하지만 대신 그는 낭트 칙령을 공포해서 신교와 구교 간의 무익한 싸움을 그치게 하긴 한다. 물론 그것을 이제 아들인 루이 13세가 완전히 뒤엎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앙리 4세는 실질적인 정치를 펼치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만 로마 카톨릭 광신도에게 암살을 당하고 만다.
앙리 4세의 아들 루이 13세는 아버지가 신교도들을 보호해준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이때 리슐리의 추기경이 권력을 잡았고 이때부터 위그노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게 된다. 분열된 국론을 잠재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위그노를 말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리슐리에는 신교도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도시 라로셸을 대대적으로 침공한다. 리슐리에와 라로셸에서 멀지 않은 리숑 주교로 일하던 시절 이미 라로셸의 상황을 훤히 꿰고 있었던 것이다. 더북 후속작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3만여 명이 넘던 시민들이 4천여 명으로 죽을 만큼 희생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로셸 함락을 기점으로 루이 13세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던 위그노의 기선 제압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다음 왕인 루이 14세에 이르러 절대 왕정의 꽃이 피도록 하는 걸음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루이 16세까지 가가지고 이제 단두대, 처형,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 이러면서 소위 근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게 역사입니다. 134페이지요. 그렇게 라로셸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신앙의 자유를 드러내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 위그노들이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예배하고 몰래 성경을 읽던 그 시절로 한순간에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마치 메리 여왕의 메리 튜더죠. 메리 튜더의 잉글랜드처럼 말이다. 살아남은 시민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 조용히 분투한다. 여인들은 작은 성경책을 머리 장식에, 남자들은 가슴팍에, 집안 어느 벽장에 성경을 숨겨놓고 몰래 읽었다. 자녀의 신앙교육도 그들답게 해냈다. 이후 라로셸의 위그노 후손들은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착지를 형성했고 그곳의 이름을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뉴 로셸이라고 지어요. 이곳이 바로 뉴욕이죠. 뉴욕 그 맨하튼 그 북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다. 위그노들의 핵심 본부였던 도시, 그러나 로마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잃어버린 도시 라로셸의 정신을 그들은 이렇게라도 이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북서쪽에 뉴욕에 뉴 로셸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요, 뉴 로셸의 위그노 스트리트, 뉴욕 맨하튼에서 전철이나 택시로 타고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회가 되시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곳이 있습니다. 확인 질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서 튜더 왕조는 막을 내리고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다. 통합 왕국의 왕으로서 유나이티드 킹덤, 그는 제임스 6세 겸 1세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맞죠?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억압받던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주교제도를 철폐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했죠. 3번이요. 제임스 1세가 시행한 유흥장려 정책, 북 오브 스포츠라 그랬죠. 이것은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던 청교도들의 집단 반발을 일으켜 청교도들을 더욱 단합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더 이상 답이 없겠다. 자, 4번이요. 잉글랜드 의회의 힘이 약하고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뭐 반은 이게 좀 문제가 좀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국엔 또 의회가 막아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좀 애매하네요. 잉글랜드 의회는 힘이 약하고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글쎄요. 이걸 역사의 어떤 디멘션, 어떤 컨텍스트, 어떤 시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이요. 의회는 독단적이고 무능한 찰스 1세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기 위해 권리청원을 제출하고 왕의 승인을 받았다. 이게 131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죠. 권리청원. 자, 오늘 왕이 교회를 손보려 하다 파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전이 터진 그 상황, 그 내전이 터지고 거기서 막 복잡하다단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제 생기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까지 보면서 결국에는 총회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